쉬어도 피곤한 이유 뭘까요? 잠이 부족해서도 체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애초에 배터리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충전해도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방전됩니다. 오늘은 그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 일만 명예 심장을 추적한 연구와 50년 만에 저자 손에 뒤집힌 실험으로 보여드리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뇌의 여러 사정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피로나 스트레스와 자주 헷갈립니다. 피로는 몸이 보내는 얌전한 신호예요. 배터리가 다른 상태라 자고 나면 대체로 돌아옵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반대죠. 에너지가 넘치는데 방향을 못 잡은 상태예요. 생각은 뱅뱅 돌고 마음은 조급하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말하자면 불이 너무 세게 붙은 겁니다. 번아웃은 둘 다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상태라면 번아웃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 사람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응원하는 건 안타깝지만 과학적으로도 좋은 처방이 아닙니다.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좋아하던 것에도 아무 맛이 나지 않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주 넘게 이어진다면 그건 번아웃이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혼자 버티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번아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타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을 처음 학문의 영역으로 끌고 온 사람은 사실 실험실보다 인터뷰 노트를 먼저 든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사회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렉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응급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남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메슬렉은 이들을 수백 명 인터뷰합니다. 지쳤다는 말 뒤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계속 캐물었죠. 그들이 공통으로 말한 건 뭐였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정이 바닥났다. 둘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처리해야 할 업무로 보인다. 셋째,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메슬렉은 이 세 축으로 번아웃을 정의하고 이걸 재는 척도까지 만듭니다. 그 전까지 번아웃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냥 좀 나약한 사람 이야기였죠. 두 번째 축을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업무로 보이는 것. 동료가 작은 부탁을 하는데 속으로 짜증부터 올라온 적 다들 있으시죠? 그거 인성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번아웃의 두 번째 축이에요. 냉소는 증상이지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슬렉의 정의에는 빈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걸 만드는가? 그 답은 엉뚱하게도 영국 공무원 일만 명예 심장에서 나옵니다. 1997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마이클 마멋 연구팀이 의학 저널 BMJ에 논문 하나를 싣습니다. 대상은 런던의 공무원 1308명, 35세부터 55세까지,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전부 들어있었어요. 연구팀이 물은 건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일정, 방식, 순서. 이걸 직무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들을 평균 5.3년 동안 따라다니며 누가 심장병에 걸리는지 기록했죠. 당시 상식은 분명했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이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질 거라고요. 사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다고. 누가 먼저 무너졌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통제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1.9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반전인데요. 이 차이는 업무량으로도 직급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결정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감도 위에서 정하고 방식도 위에서 정하고 심지어 몇 시에 퇴근할지도 위에서 정하는데 잘못되면 책임은 정확히 나한테 옵니다. 몸은 그걸 압니다. 심장까지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결정권이 없다는 게 대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그 답을 준 실험이 3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나중에 저자 본인들 손에 뒤집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하나만요. 지금 이 영상 좀 쉬려고 틀어놓으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안 편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남아있다면 방금 그 감각이 오늘 이야기의 한복판입니다. 1967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븐 마이어가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여러분이 그 실험실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세 집단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집단은 불쾌한 자극을 받는데 앞에 있는 장치를 조작하면 자극이 멈춥니다. 두 번째 집단도 똑같은 자극을 똑같은 시간만큼 받아요. 딱 하나가 다릅니다. 뭘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아무 일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이번엔 세 집단 모두 낮은 칸막이 하나만 넘으면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문이 열려 있는 셈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금방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상당수가 넘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견뎠어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셀리그먼은 여기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무기력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다. 이후 50년 가까이 심리학 교과서에 실린 설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 이론을 뒤집은 사람은 다른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셀리그먼과 마이어 본인들이었어요. 뇌 연구가 쌓이고 보니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저앉는 건 학습된 게 아니라 애초에 포유류의 기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납니다. 학습되는 건 오히려 그 반대쪽이었어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감각, 그러니까 통제감 쪽이 학습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기력이 학습된 거라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제감이 학습되는 거라면 우리가 할 일은 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쪽입니다. 자, 그럼 쉬면 되는 걸까요? 푹 쉬고 오면 그 감각이 돌아올까요? 네덜란드의 한 연구자가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을 7주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라드바우드 대학교의 제시카 드 블룸은 근로자 96명을 모집합니다. 곧 겨울 스포츠 휴가를 떠날 사람들이었어요. 드 블룸은 이들의 건강과 기분을 휴가 2주 전부터 쟀습니다. 휴가 중에도 재고, 복귀 1주 후, 2주 후, 4주 후까지 7주에 걸쳐 7가의 지표를 계속 물었죠. 휴가 효과는 얼마나 갔을까? 휴가 중에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건강 상태, 기분, 긴장, 활력, 만족도 5개 지표가 개선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복귀 첫 주가 지나자 지표들은 이미 휴가 전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후 13개 연구 1428명을 모은 메타 분석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복귀 1주가 지나면 휴가 전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휴가를 길게 다녀와도 효과가 더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주짜리 여행이나 3일 연휴나 돌아온 다음은 비슷했다는 뜻이에요. 주말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이면 원위 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휴가는 물을 퍼내는 일이었거든요. 아주 잘 퍼냈죠. 그런데 배에 뚫린 구멍은 그대로였습니다. 퍼내는 걸 멈추는 순간 물은 다시 찹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체력이 아니었어요. 배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구멍을 막아주기는커녕 하나를 더 뚫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성과가 됐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흘러오고 주말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고 심지어 잘 쉬었다는 것조차 인증해야 합니다. 운동 기록, 독서 기록, 갓생 기록. 퇴근을 해도 알림은 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는 여전히 대기 상태예요. 회복이 또 하나의 할 일이 되는 순간 회복은 회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 견뎌요. 사람이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쉼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쉬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잠은 여전히 1순위고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휴식만으로는 안 됐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더 잘할 방법 말고 덜어낼 것을 찾으세요.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보통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데 물이 차오르는 배에서 필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죠.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나? 내가 안 하면 진짜로 무슨 일이 나나? 오늘 할 일을 종이에 적고 3칸으로 나눠보세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면 좋은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칸은 미루지 말고 지우세요. 할 일 목록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게는 또 하나의 위협 신호가 되거든요. 목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하가 줄어듭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A와 B를 하고 있는데 C까지 하려면 하나는 밀립니다.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넘기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작은 결정권부터 되찾으세요. 공무원 1만 명의 심장이 말해준 게 이거였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업무량이 아니라 결정할 수 없다는 감각이라고. 그리고 셀리그먼과 마이어가 50년 만에 정정한 게 이거였고요. 통제감은 학습된다고.
그러니까 통제감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시 훈련되는 겁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의 시간을 내가 먼저 제안해보기, 보고서 형식을 내가 정해보기, 점심 메뉴를 내가 고르기.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뇌는 결정의 크기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했다는 사실만 기록하죠. 오늘 하루 남이 정해준 대로 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세어보세요. 0개였다면 내일은 1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일과 나 사이에 경계를 세우세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크리에이터에게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내가 곧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일이 안 풀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계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치여야 합니다. 업무 알림은 시간을 정해서 꺼두세요. 일하는 자리와 쉬는 자리를 나누세요. 책상에서 밥 먹지 않기, 침대에서 일 이야기하지 않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을 문장 하나로 닫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뇌는 끝났다는 신호를 받아야 비로소 경계 태세를 풉니다. 신호를 주지 않으면 뇌는 계속 근무 중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위에서 우리는 보통 더 빨리 퍼내려고 합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 내가 약해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서 구멍을 볼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는 건 퍼내는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구멍이 그대로여서죠. 오늘 여러분이 유난히 지쳐 있다면 그건 체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 오래 있었거나 애써 해놓은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거나 쉬는 시간마저 숙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퍼내는 속도를 잠깐 늦추고 구멍이 어디 났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아무 죄책감 없이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멋 연구팀의 화이트홀 연구, 메슬렉의 번아웃 연구, 셀리그먼과 마이어의 1967년 실험과 2016년 정정 논문, 그리고 드블룸의 휴가 연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출처는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지금 어떤 구멍이 나 있나요? 물을 퍼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멍을 막고 계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네, 뇌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